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하룻밤 사이 한 640회씩 트위터가 되고 일본에 보통 7, 8개씩 트위터가 자동 생성된 계정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기계적 장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노고든 지금 시장 후보와 저와 두 사람이 피해자로 보는데, 한나라 새누리당 매크로에 나도 당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만나봅니다. 이 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땅에서 식탁을 만드는 사람들. 3,300여 월세를 1억에 1,200으로 내라. 그렇게 낼 수 있으면 있고, 아니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서 그 땅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빚던 서울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방금 들으신 음성은 궁중족발 사장의 몇 개월 전 음성이었는데요. 오늘 건물주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조금 더 깊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내막이 어떤지 최강병기 노영희 변호사와 박상준 기자 함께합니다. 탈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속 시원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의 말인데요. 어제 마지막 공개 평가전에 아쉬워했던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 정우영 선수 간 불화설도 일고 있죠. 월드컵 전망 명지대 신문선 교수 초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사랑이란 믿음, 배려, 용서히 해. 누구의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전혀 심장이 안 가는데요. 김하진 기자가 이분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밝혀집니다. 6월 8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자유한국당 정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열린 6.4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를 동원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 이런 추가 보도도 있었죠. 그 당시 인천시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송영길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방선거 이야기와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지금 한창 유세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동해시에 와 있습니다. 고성에 들렸다가. 네. 멀리 가셨네요. 네, 여기도 한 번도 우리 민주당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 예. 실한 접점입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판세는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강원도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곳이라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요. 네. 이번에 한겨레에서 특종이 난 기사,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2006년도부터 돌렸다,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돌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근데 당시에 네. 이제 송영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금 현 시장이죠? 유정복 후보와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송 의원님 지셨어요? 네네. 네, 그때도 매크로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그때도 심각한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펼쳐졌는데 제가 그래도 진리가 없다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1.8%로 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된 결과를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정복 씨가 그때만 하더라도 안행부 장관 출신이었고 바로 세월호 나기
한 달 전에 그만두고 이제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 박근혜 비서실장을 자랑하고 박근혜 최핵심을 자랑했습니다. 친박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밀었고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그래서 발각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때 자살했던 성완종 씨가 3억 자금을 줬다라고 유서에 쓴 것처럼 성완종이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정원의 조정을 받는 어버이연합이 저희 인천시청 앞에 와서 저에게 세월호의 책임을 묻는다고 대본을 냈어요. 이게 황당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안행부 장관이 세월호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주 책임자가 유정복인데 이런 예. 적반하장이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장이라는 게 사실 바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중앙행정부 해경이나 해수부가 선박의 고박 상태나 점검, 인허가를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다에 관한 한, 해양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 인천항에서 출발했다고 인천시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인천에서 뜬 비행기가 사고 나면 인천시장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유정복이 TV 토론에 나와서 자기가 안행부 장관으로서 인천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기에 어버이연합이 데모를 하고 매크로를 돌리고 유령 시민단체가 와서 구원파와 뭐 인천시가 연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확대 예. 재생산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구원파와 인천시가 연대했다. 당시에 송영길 후보는 4년 전 유병헌 세력과 야권 연대곡을 밝혀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또 이 내용을 소위 말하는 지금 매크로를 이용해서 SNS에 막 퍼뜨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위 기사, 허위 사실을 가지고 퍼뜨린 것인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병헌과 야권이 연대를 할 이유가 전인데 그게 막 소문을 돌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매크로로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1분에 8개씩 트윗이 생성되고 그렇죠. 하룻밤에 640개가 트위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기계적 장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시 송 시장님은 이거 매크로 조작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진 사람이 뭐 이게 구구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이제 의심만 가지고 지내왔는데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놨어요. 그런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캠프에서 보고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은 꼭 박근혜하고 꼭 닮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박근혜와 성격도 닮았고 말하는 태도도 닮았고 모든 게 박근혜 판박인데 지금은 박근혜와의 관계를 다 지워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원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새정치 국민에 입당했어요. 새누리당 탈당했다가.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탈당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뭐 대표적 친박이라고 불렸었죠. 대표적 철새 정치라고.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부 조직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돌렸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나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 디지털 본부장이 양심선 하는 것처럼 그때 2006년도부터 해서 12년도 대선 때 매크로를 돌렸고 그 대가로 청와대에 많이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걸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 캠프에 왔다니까요. 유정복 캠프에. 그게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4년에 한나라당이 당 중앙 차원에서 매크로를 돌렸다고 하면 당시 송영길 후보뿐만이 아니고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주로 저는 부산과 인천이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서병수와 인천의 유정복이 그때 박근혜 핵심 친박이었거든요. 네, 대표적 친박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메시지에 보면 2분 안에 다 완료했다 그러면 2분 안에 어떻게 댓글 작업이 완료되겠어요.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최초 기사로 낸 한겨레 김한 기자 제가 조금 전에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경찰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철저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계정을 찾아보니까 그때 2014년 딱 6월 4일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트윗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이후로. 네, 지금 그 이후로. 그때까지 하루에 100개씩 600개가 넘게 트윗을 하던 계정들이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미 그는 정확히 매크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 매크로를 돌렸던 기사 삭제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지금 삭제되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증거 보존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드루킹 특검이랑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드루킹 특검은 수사하다 보면 관련 사건, 인지 사건은 수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특검 만들고 법 만들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당장 경찰이 지금 빨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역시 그 6월 10일에 있을 북미회담 관련해서 그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신들은 조금 불리하다, 선거 전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거나 마나 대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으로는 그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승리를 가져올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저는 TK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지금 1.9% 차로 좁혀졌는데, 우리 임대윤 후보의 내공이 만만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구청장을 2번이나 했고, 또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분이라 이렇게 연설한 걸 들어봐도 탄탄하게 이런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폭발력이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구에도 지금 내일 제가 경북을 다 돌기로 했는데 안동부터 시작해서 칠곡 이런데 좀 경주 이런 데가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 내가 내일 영덕부터 시작해서 포항의 허대만 같은 경우에 아주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포항의 민주당 후보 같으면은 여론조사 좀 앞서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위 후보랑 근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좀 집중적으로 경북을 돌려고 합니다. 제주는 어떻습니까? 어디요? 제주도. 제주도가 만만치 않은데 예. 조금씩 반전되고 있지 않는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고 나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기회주의적인 정치가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원희룡 후보는 제1년 후보인데 원래 정치 입문할 때도 사실 우리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다리를 걸치면서 협상하다가 계속 동시 협상을 하다가 그쪽에 양천구 춘당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소신의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송영길 의원님 지난 대선에서도 그 선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네네. 대통령 선거하고 이번 지방선거 비교했을 때 밑바닥 민심이랄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낫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1년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슬로건을 했는데 이게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그걸 실천해 온 게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고 또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글쎄 그래봤자 이게 우리로서는 우리 당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말이 우스개로 나올 정도로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지금 강원도에 계시다고 하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곳이다. 물론 강원도 지사 선거에서는 지금도 현 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긴 적이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예. 어쨌든 현 같은 경우에는 18개 강원도 시군 단체장 중 15곳이 한국당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춘천시장 이재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나왔는데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이기고 있고요. 동해도 지금 접전이고 고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기고 있는데 고성은 아시다시피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1년에 약 3,500억의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도 남북 화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네. 그 선거 끝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나가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방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이제 가시잖아요. 21일 날. 그때 제가 대통령 모시고 같이 갑니다. 가서 정말 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이 러시아 통이시니까요. 좋은 결과 대통령 모시고 가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 도중에 대구시장 여론조사 언급한 게 있었죠. 방송 3사가 칸타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센터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 6월 1일부터 3일간 유선 20%, 무선 80%, 응답률 18.1%,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결석왕과 출석왕이 보도됐다고 하는데 결석왕, 출석왕 누굽니까? 한 명만 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공동수상 아닙니까? 네. 네, 공동수상 말씀해 주세요. 일단 상임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결석률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국회의원은 배덕광 의원, 서청원 의원, 한성교 의원이 1, 2, 3위를 차지했고요. 반대로 출석왕도 이제 꼽아봤는데 출석률이 100%인 의원이 11명이에요. 많네요. 네네. 생각보다. 네. 주로 여당 의원들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결석왕 3명이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1, 2, 3위를 차지했는데 배덕광 의원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됐죠. 예. 아마 구속돼서 빼줘야지 이걸 치면 어떡합니까? 구속돼서 아마 이제 재판도 받고 하느라고 아마 여의도 상임위보다는 지역에 많이 내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다음 3위 그러니까 4위가 홍문표 의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참고로 5위는 여당 의원이에요. 우상호 의원 차지했고요. 예. 원내대표였죠. 예. 그리고 뭐 정당별 결석률, 출석률도 나왔다고요. 네. 그 결석을 어쨌든 좀 전에도 뭐 제일 많이 빠진 의원들 저희가 이제 상위권 의원 꼽아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았는데 결석률을 기준으로 볼 때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이 15.13%로 제일 높았고요. 다음이 좀 의외였는데 정의당이 8.73%,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순이었습니다. 예, 정의당이 좀 의외네요. 네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다른 꼭 상임위만 1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예. 네,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꼭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법안 발의를 1등한 사람은 박강원 의원이던데. 네. 어쨌든 박광원 의원이 25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냥 발의가 아니고. 예. 그냥 발의는 이제 다른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할 때 이제 서명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 발의를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법안의 틀을 만들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그 안에 살을 붙여서 이제 어쨌든 초안을 완성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렇죠. 25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건 상당히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놀랬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인데요. 24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 횟수별로도 한번 나눠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선 재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아주 잘하고 있고
5선, 6선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거의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 발의 숫자가 꼭 절대적인 어떤 열심히 일했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예. 보기 어려운 게 또 예. 반대로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면 이런 기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고 내용은 별게 없는 법안을 또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 의원, 다선 의원일수록 법안 발의 숫자가 좀 적은 건 전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사실 뭐 법안 발의 당연히 열심히 이제 잘 알아야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하시는 거 매우 좋은데 좀 통과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제대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도 안 하고 뭐 통과도 안 시키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예. 그분들이 왜 존재하는지 사실 존재 이유도 조금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우리 일반 직장인처럼 기본급하고 인센티브를 나눠가지고 좀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28일 날 그 퇴임하기 하루 전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입법 활동이 1번인데 왜 맨날 지역구 얘기만 가서 하고 실제 입법 활동을 안 하느냐. 아예 한 건도 법안 발의 안 하는 국회의원도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민들이 냉정하게 좀 심판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오늘 그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틀이죠.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이제 끝났죠? 네. 6시까지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앱으로,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사전투표를 8.77로 마감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8.77%. 그러면은 20% 됩니까? 내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예, 왜냐면은 오늘 사전투표를 많이 한 건 이제 오늘이 어쨌든 직장에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사전투표소 가서 투표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휴일이니까 내일 아마 오늘보다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0%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죠. 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파란색으로 염색한다고 들었는데 염색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6시 기준으로 최고가 전남이 15.9%, 최저가 대구가 6.9%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가능할 테고요. 아니면 이제 판세를 좀 더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뭐 12일 날 북미회담도 결과도 보고. 네네. 어쨌든 아니면은 대구에 계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13일 본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걸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네네.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많아지면 예전에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단 말이죠. 당원들한테 빨리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무래도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광경을 본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의 표를 더 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바탕에 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예스앱으로 김진영님께서 박상준 기자하고 다른 의견을 냈네요. 내일 쉬니까 내일 가서 합니다. 오늘은 일하느라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제가 거기 살짝 코멘트 해드리면 사전투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집 근처에서 할까 봤더니 좀 멀어요. 사실은 본투표할 때는 바로 집 앞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문자로 8249님께서 내일 애들하고 많이 갈 듯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기들한테 이 사전투표라는 거 투표라는 게 뭔지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은 무조건 투표를 못하지만 같이 데려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사실 내일 노는 날이어서 오늘 좀 바쁘니까 6시까지여서 못 갈 수 있는데 또 내일은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 놀러 가기 또 좋은 날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우리 PD도 저도 아이랑 같이 갔다고 내일. 뭐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거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투표. 네, 많이 하십시오. 자,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중 족발 사태 결국 살인미수 망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영장 청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분이
서촌에 가보면은 그 족발집 앞에 항상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걸 틀어놓고서 그 트럭 위에서 이 녹음한 게 흘러 나오는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임대료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2년 동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분이 이제 이 씨라고 하는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압구정에 있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하다가 또 그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욕설이 오고 가고 결과적으로 망치를 준비해서 차를 가지고 그 앞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차로 이 씨를 발견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들이받으려고 했다가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A 씨를 또 차를 치기도 하고요. 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건물주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서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망치를 들은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건물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휘두르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온 뭐 안금이나 이런 겁니까? 그렇죠. 2016년 1월까지가 원래 사실은 이분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 씨라고 하는 분이 새로 건물을 사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임대료를 갑자기 너무 4배나 올린 거죠. 3천만 원짜리 보증금이던 것이 1억으로 올리고 또 월세가 297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1,20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란 얘기네요. 네, 나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쌓아온 게 있는데 가게도 키웠고. 네, 근데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을 했는데 이 임차인 족발집 사장님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당시의 법상으로는 권리금 보호가 원래 안 됐고 현재는 됩니다만은 안 됐고 이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임차인은 좀 속상하지만 강제 집행하면은 건물 내주고 나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사실 2년 동안 실력으로 저지한 거죠, 임차인도.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손가락까지 사실은 잘렸단 말이죠, 임차인이. 그러니까는 더 이제 갈등이 심화됐겠죠.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12번이나 법원에서 나와서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 뭐 예를 들면 경리단길 굉장히 이제 한때 핫플레이스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리단길이나 아니면 이게 서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 청와대 근처에 그냥 골목길 있는 동네였는데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뜨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임차료, 임대료 이런 분쟁들이 계속 벌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의 또 상징적인 어떤 사례가 되면서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많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족발집 사장님 편에서 많이 이제 좀 그 이제 목소리를 냈죠. 그러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 제도와 현실 사회의 어떤 괴리에서 벌어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월세를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올리겠다 하는 건 좀 횡포 같아 보이거든요. 이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겁니까? 300에서 1,200 올리겠다? 그 원래 법상으로는 그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까지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금액을 줘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연 9%까지 원래는 사실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그거를 이제 너무 높다 해서 5%까지만 올리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호해주는 기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갑자기 팍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쫓겨난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려면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이런저런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하자라고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현재 이 궁중족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죠. 게다가 본인이 이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해지권이 생기는데 임대인에게 이분이 이제 돈을 내려고 했더니 안 줬다. 그러니까 뭐 그 어디에 계좌에다가 입금해야 되는지 안 알려줬다. 그래서 결국 3기라고 하는 건 3개월을 말하는데 3개월 동안에 그 월세를 제대로 못 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하는 이 권리금 제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이렇게 없애면 안 되나요? 권리금 제도 불가능하나요?
그러니까 권리금 제도를 사실 없애면은 이게 뿌리 깊은 그 이전부터 발생했던 재산권 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미널 상가 같은 것들을 원래 빌려주거든요. 거기도 권리금 서류 주고받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권리금 인정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네. 예. 뭐 우리 좀 댓글란에도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도 써주시는데. 예. 자, KBS 기자가 한때 그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이 아니죠. 싱가포르에 있는 북측 사람들한테 억류된 거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북측 시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북측 그 인력에게 어쨌든 억류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 이제 수사 당국으로 일단 넘어간 상태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약간 어쨌든 저도 기자다 보니까 기자 입장에서 잠깐 이제 해명 드리려고 하면 그럼 기레기 소리 듣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쨌든 선을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이미 한국 기자들이 벌써 며칠 전부터 그 싱가포르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회담은 북미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한데 당사자는 또 아닌 거죠. 회담의 당사자는. 근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은 매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사 아이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서울도 아니고 앞마당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뭐 변두리를 다니면서 기사가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열심히 그냥 찾아다니는데 어찌 보면 KBS 기자가 좀 무리 혹은 이제 좀 과욕을 보인 거죠, 사실.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밝힌 게 2018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싱가포르가 그 조사 대상 180개 중에서 151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사실은 통제가 되는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사실은 간 거예요. 거기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가워서 갔겠지만 허가 없이 이런 데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벌써 4번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달에 YTN 기자가 또 그렇게 했었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까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자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열의를 가지고 기사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청와대에서 몇 번 뭐 주의 같은 걸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기자들의 결국은 이 특종 욕심이라고 봐야 되나요? 욕심이라고 만약에 지적하시면 할 말 없고 근데 어쨌든 좀 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이슈니까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소식을 열심히 빨리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회담이 얘기가 나올 때 처음에 한국 기자들이 그 북한 대사관 막 앞에까지 가가지고 대사관 관계자한테 멘트 받고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어쩌면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취재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도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됐던 거죠. 네. 그 우리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김한 기자 특종했어요. 박상준 기자는 특종 안 합니까? 저는 특종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시 정각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